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 배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1%나 올렸다고요?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70센트에서 77.5센트로 올렸기 때문에 11%라고 생각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금액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배당을 늘렸다라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종목들 뭐 희비가 엇갈렸는데 일단 희보다는 비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6월 초에 예. 함께 하셨죠.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지수 단위 S&P 500 기준으로 보면 4천 위에서 예. 등락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3,000선 중후반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 쭉 보면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이런 지표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간 6월 중순이죠. 네. 그 페드의 FOMC 미팅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페드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드의 스탠스가 경기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지표는 스프레드입니다. 네. 스프레드라면 이제 차이인데요. 가장 그 시장에서 잘 알려진 스프레드 두 개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하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을 보는데 이 스프레드가 거의 0에 근처하거나 또는 0을 뚫고 내려갔을 때 그 이후에 이 회색 부분에서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13일 기준으로 0.01%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올라온 0.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심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정크본드 금리,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하고 국채 금리가 의 차이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3일 그 기준으로 5.38%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투기 등급 채권에까지 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빠지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반대인 별로 등급이 좋지 않은 채권들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 그 스프레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금리의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이힐드 채권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채권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 지표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다 그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6월 14일, 15일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심리가 가장 안 좋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발표하는 지수를 통해서 보면은 6월 14일 날 14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29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보면은 이런 피어한 그 영역에서 주식을 좀씩 모아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흥분할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좀 매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데 그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대중들의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또 대중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발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더 빠질까봐 하는 예. 두려움이 많이들 있으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사실 어디가 무릎인지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알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예. 자꾸 저점이 어딜까? 더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다리다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더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네.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기준이나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비중 조절,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신용 물량이 계속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예, 빚으로 그 주식을 사가지고 결국 못 견디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네.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쵸.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할 매수를 우리가 앞으로 뭐 3개월 동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하락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뭐 6개월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공포 구간에는 기회도 예. 함께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 수급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좀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좀 지난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지수나 시장의 방향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네. 그런 수급 관련 데이터가 특히 적은데 저희가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네. 신용잔고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신용잔고. 드렸었는데 네. 마진댓 밸런스라고 보면은 5월 말 자료가 6월 중순께 다시 발표가 됐었고요. 다시 보면은 역사적 고점이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네. 10월에 936빌리언 달러에서 22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753빌리언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거의 고점 대비 20%가 신용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면서 신용 물량이 더 빠져나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면은 지수 수급에도 조금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코로나 때에 479빌리언에서 935빌리언,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던 이런 후유증을 지금 수급적으로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렇게 예전에는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발표됐나 보다 이 예, 정도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지수에도 물량이 쏟아지고 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신용 물량 출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75만 빌리언 요 정도 752 빌리언. 예, 숫자가 빌리언. 너무 어렵네요. 752 어쨌든 지금 빌리언. 수준을 보면은 팬데믹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팬데믹보다는 더 위에 저게 있습니다. 얼마나 좀 줄어야지 되는 건가요? 팬데믹 이전에 대체로 한 700빌리언 밑에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52빌리언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6월에 상당히 이게 그 청산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지금 미국 신용잔고 수준보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많이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 추이만 보면은 그만큼 어쨌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수급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금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사실 그 변수 중에 가장 큰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신지요? 아까 그 금리 스프레드 네.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서 금리 부분을 약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 수준 자체가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특히 6월 중순에 거의 그 10년물이나 등급이 안 좋았던 채권들 무디스 BAA 등급하고 하이힐드 본드의 이 금리 수준이 6월 중순께 거의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그 행태를 보면은 양상을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은 한 30bp 정도 내려왔고요. 등급이 별로 안 좋은 채권들 같은 경우 덜 내려왔습니다. 하이힐드 본드. 예, 이게 시사하는 거는 지금 안전한 채권하고 그 등급이 안 좋은 채권하고의 괴리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주식 쪽에서도 사실 앞으로 체력이 좋은 주식과 체력이 나쁜 주식들의 차별화가 극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는데 예. 그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체력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결국에는 그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 성장의 함수, 네. 배당의 함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고루 갖춘 주식들이 건전하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첫 주자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내용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하고 비슷했었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제시가 안 됐었고요. 네. 또 중국 매출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중국 관련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는 그 부분들을 투자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6% 정도 이렇게 네. 빠진 거는 저는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키가 그 우려되는 부분, 중국 부분의 매출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봉쇄가 너무 예. 심했었으니까 그렇게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지만 이제 이번 분기에 만약에 중국 매출이 이전 대비해서 그건 단기적이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나면은 또 그때는 오히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의 여러 가지 이 하이힐드 채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자체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잘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금리와 주식 간의 전통자산 간의 싸움이니까 금리 레벨이 높아진다는 건 주식의 매력이 둔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레벨이 더 올라가면 주가는 그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파월의 어떤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를 보듯이 수요를 좀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자. 결국 금리는 물가와 경기의 그 함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좀 잡히고 또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금리에 반영이 되면은 지금 수준 또는 지금보다 밑에 수준에서 금리의 어떤 그 레벨 자체가 범위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 좋은 그 지표로 구리 가격하고 WTI를 가져왔습니다. 구리 가격 다 아시다시피 닥터 카프라고 부르듯이 경기를 잘 나타낸다고 보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기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는 시그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물가 차원에서는 이 금리에 좀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물가를 좀 하향 안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120불을 찍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여기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준의 의도대로라면 매파적 스탠스가 수요를 둔화시키고 또 상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어떤 경로를 겪게 된다면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받는 금리도 어느 정도 이 수준 레벨에서 등락하지 않겠는가 또는 하향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매파적 스탠스, 수요 둔화, 상품 가격 안정, 물가 안정까지 가면 좋지만 거기에 화살표 하나 더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저 끝에 이제 들어올 걸로 지금 계속 그렇죠. 예상을 하고 이미 뭐 어느 쪽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되어 있다. 우리가 뭐 향후 뭐 6개월, 1년 뒤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가능한가요? 그런데 과거에 2018년, 2019년 보면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멈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의 의도대로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너무 금리를 올려서 그 경기 자체를 침체로 빠뜨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연준의 강력한 대응이 금리의 상단을 제약할 걸로 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 감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에서 강력한 대응을 막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막는 요인이 경기가 뭔가 꺾이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 금리 이제 그만 올릴게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과 소비자들의 심리와 이런 가계 경제 상황은 이미 경기 침체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쉽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제 그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적 주가도 빠지고 또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질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응답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자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소비를 하려다가도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입니다. 사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주가와의 괴리를 볼 텐데 실적을 좀 빨리 뭔가 안 좋으면 EPS라든지 이게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 뭔가 미국 경기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나빠지는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추세에서도 확인됐듯이 실적의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장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실적 조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실적이 꺾일 걸 감안을 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다, 기반영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아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계속 저도 오랜 동안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이렇게 계속 트래킹을 해보면은 미국의 IB들이 결코 뭐 실적 추정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충 비율 자체가 한 70% 내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엉터리인가,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것인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섣부르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하나 어제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네. 냉정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바라볼 텐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매크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하고 실적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멀티플 변화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나요? 멀티플이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5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주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 16.3배에 거래가 돼서 여전히 과거에 20배 이상에서 또는 21배, 22배까지 갔던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멀티플에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인데 금리 상단이 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면은 할인율 상승으로 인한 멀티플 감소 역시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ROE가 23%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6.3배 멀티플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어쨌든 기업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움직이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실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기업도 있었고 향후에 대한 전망을 오히려 더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애널리스트 월가의 IB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오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투자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포트 상태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정도의 수준의 주식을 가지고 갔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네. 만은 있을지 아닐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을 모아가도 될 텐데 그거인 시장을 사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일단 사놓으면서 계속 팔로잉을 하다가 실적이 괜찮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을 좀 싸게 매입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을 풀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이 리밸런싱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향후 앞에 가이던스라든지 향후 전망까지도 기업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좋은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 기회비용이 되는 기업들을 좀 줄이면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3개월, 6개월, 1년을 바라보면서 가는 포트를 구성한다면 저는 충분히 효과적인 성과, 효율적인 포트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앞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 상황도 그렇고 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좀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는데 부디 이러한 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기업들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